자,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의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으로 얘기하면 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자산이 이론에서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실무에서는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산은 실무에서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중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크진 않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하고 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부터 볼까요? 자, 어디엔가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에 유휴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급한 거는 사실 재고자산의 구입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유형자산의 투자가 되게 중요한데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걸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좀 여유자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앞서 단기매매증권에서도 있었는데요. 구분해 볼까요? 우리 기업의 어떤 다른 기업의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구입했는데 나는 이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그냥 이자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투자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고 만기보유증권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해당 채권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나는 시세차익을 볼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아니다, 빈번이죠, 빈번. 그리고 나는 뭐 한다? 장기 투자할 거다. 그러면 매도하는 증권. 이렇게 나눈다는 건데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 앞서 어디서 봤냐면 당좌 자산에서 봤고요. 매도하는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이 무슨 자산에 해당하는 겁니까?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장기 투자 증권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요. 투자 자산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특히 전산회계 2급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이자와 어떤 원금 상환에 그걸 기다리는 것이 만기 보유 증권. 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장기 금융 상품은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상 도래하는 거, 그래서 3년 적금, 5년 적금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처럼 돈 빌려준 거겠지만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투자 부동산도 우리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토지를 구입했다, 건물을 구입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의 사용 목적이 아닌 무슨 목적이다? 투자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건물이나 토지로 기록하지 않고 뭐로 기록한다? 투자 부동산으로 기록한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 증권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세무 쪽으로 가서 좀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장기 대여금이나 뭐 투자 부동산 정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건 유형자산 부분입니다. 자,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요 의미만 해석해보면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요. 형태가 있는 자산 앞에 어떠한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으냐면 사용 목적인데 장기간 사용하는 목적에 형태가 있는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 장치 등등이 바로 유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을 우리가 다음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기업들별로 굉장히 많겠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항공기, 대한항공이다. 그럼 항공기가 유형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건물이나 공장,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동식물도 유형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에버랜드에 갔다. 근데 거기 동물들이 있다. 그럼 그 동물들도 유형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산에서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그 건물의 금액을 예를 들어 3억짜리 건물인데 1억, 1억 이렇게 나눠서 주기로 했어요. 건물 짓는 과정 중에. 그러면 그것은 건물로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억을 주겠다고 건물이 된 건 아니니까. 그럼 과정 중에 있는 개정 과목이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이고요. 또 토지는 뭐 땅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요 개념이죠.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형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이제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감가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외제차를 구입하게 되면 뭐 구입하고 그 다음 연도에 중고 차량으로 나왔을 때 감가가 몇 프로야, 뭐 40%야, 30%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의 감가의 개념은 가치가 감소했다의 개념으로 보통 이제 통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계학에서는요, 가치 감소의 개념으로 감가상각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개념으로 감가상각을 쓰는지를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모든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 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맞춰줘야 돼요. 뭐냐면 사용 목적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요, 취득했을 때는 자산이지만, 뭐 했을 때는 자산이지만, 취득했을 때는 자산이지만 얘는 사용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통 내용연수라고 추정하는데요. 내용연수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얘를 뭐합니까? 매년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 매년 뭐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뭐 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배분한다, 나눈다는 거, 원가를 배분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해서 얘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잔존 가치가 될 때까지 얘를 뭐 할 건데? 사용할 건데,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그걸 매년 뭐로 계상한다?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유형자산의 특징입니다. 유형자산은 무슨 목적이다? 사용 목적이다. 그리고 1년 이상 사용한다. 따라서 1년 이상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는 무슨 처리했다가? 자산 처리했다가 취득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이 개념이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지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토지의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하는 거고, 대부분의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의 경우에는 5년, 뭐 건물은 20년에서 40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토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도 토지는 남아있잖아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내용연수가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뭐가 포인트냐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형자산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한다고 했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하기 전이잖아요. 건물이 돼야지, 기계장치가 돼야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취득한 시점과 사용 시점의 그 간극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적인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대표적으로 차량을 취득했는데 얘를 무슨 목적인 거예요? 사용 목적이려면 모두 들어갈 수 있고, 운반비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세금, 취득세를 내야지만 세금 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량의 번호판이 나와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용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에다가 운반비나 취득세를 뭐 해줘야 돼요?
가산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량 운반구의 가격으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개념은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까지도 차량을 사려고 기계를 사려고 건물을 사려고 우리가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 비용도 뭐에 포함된다면 이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된다면 이자 비용 계상하지 않고 해당 유형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기계를 하나 사야 되는데 직원을 저기 어디 남미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사는 거와 관련된 업무만 보게 했어요. 그 회사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의 급여도 해당 기계 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가 있는 개념. 그러니까 직접적인 부대 비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가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우리가 직접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처음에 바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공 전까지는 뭐로 잡아놨다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잡아놨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건설 중인 자산 계정 없애주면서 건물 처리할 수 있다. 채권의 강제 매입.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1급부터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차량 한번 구입해 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셨던 분들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지방채권을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차량을 구입해서 번호판이 나오는 거예요. 지방채권을 구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가, 시장 가격하고 구입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0만 원 주고 샀는데 시장 가격은 얼마냐면 7만 원인 거죠.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단기 매매 증권일 수도 있고 매도 가는 증권일 수도 있잖아요. 만기 보유 증권일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유가증권을 구입했는데 얼마 주고 샀는데 10만 원 주고 샀어요. 강제적으로 얘를 사지 않으면 여러분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 가격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시오라고 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 얼마라고 기록합니까? 7만 원이라고 기록하고요. 3만 원을 앉아서 손해봤네요. 그런데 이 손해본 이유가 뭐를 구입하기 위한 거였어요?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얘를 무슨 처리합니까? 차량 운반구 처리합니다. 이러한 개념.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 부대 비용이라는 개념이. 자, 무상취득. 자, 토지를 주주가 회사에 기증했다. 그러면 차변에 토지 금액 넣어주고 이 토지는 이제 시장 가격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 자산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계정은 아닌데요. 자산수증 이익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랑 조금 결을 비슷하게 하는 게 어떤 것도 있냐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요. 채무 면제 이익은 말 그대로 채권자가 뭐를 나의 부채를 감해준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예를 들어서 부채의 감소, 배상, 매입금 올 수 있겠죠. 뭐 단기 차입금 이런 게.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서 나는 이익을 봤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 이익하고 채무 면제 이익은 그러한 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하죠. 우리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자, 우리가 사용 목적의 유형 자산을 구입해서 뭐 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혹은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측면을 좀 고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을 크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건데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하시오? 자산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시오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는 일반적인 어떤 수선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산이 증대된 그 처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산 처리, 건물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그 페인트 칠만 바꿨다. 그러면 그건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 차량 운반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고치면서 원래 3년 타던 차를 5년 탈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내용용 수가 증가한 거잖아요. 연장된 거예요. 그럼 그건 차량 운반구 처리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다음에 뭐 엔진 오일을 갈았다. 아니면 뭐 빵꾸가 나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했다. 이런 것은 그 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현상 유지 개념이기 때문에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 처리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드디어 왔네요.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영업활동 기간 동안에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즉, 취득했을 때는 뭐지만 자산이지만 여러분 기업의 자산은 기업의 건물은 기업의 토지는 투자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투자 목적이었으면 투자 부동산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가 무슨 토지는 우리 감가상각 아니니까 건물이 무슨 목적입니까? 사용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즉 사용 연수 기간 동안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해서 장부에서 지워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의 개념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건물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개념은 기업의 투자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업의 건물은 사용 목적이다. 그걸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이 감가상각의 3요소를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연수는 보통 추정한다고 했지만 이제 법인세법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5년 아니면 아까 건물 같은 경우에만 20년, 40년 이렇게 보고요. 잔존가액은 말 그대로 내용연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치를 뭐한 거예요?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은 아니고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사용 목적의 유형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내용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내용연수가 5년 동안 사용하는 차량이 있다. 취득했을 때 1,0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5년 후에는 200만 원에 뭐 한다? 잔존가치를 예상한다 라고 한다면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자 취득했을 때는 얼마였는데? 1,0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얼마가 남아있다? 200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 내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이고 800이 되는 것이고 이 800만 원을 몇 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동일한 금액으로 뭐 해주는 거? 배분해주는 게 하나, 둘, 셋, 6개죠? 아이고,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다 5년 동안에 배분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 비라고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 비로 계산할 때 동일하게 배분하는 건 무슨 법? 정액법. 정률법은 동일한 상각률로 배분해주는 걸 정률법.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거랑 유사하게 내용연수 합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나중에 문제 나오면 풀어보죠. 우리가 여기서는 뭐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정액법하고 정률법 정도만 한번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생산량 비례법은요, 업종의 특성이 조금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작업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100톤을 생산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근데 올해 20톤을 생산했다면 20%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유형자산을 이제 사용하는 기간 중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거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는데요. 건물을 자, 뭐 10억을 취득했는데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처리합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 5천만 원을 처리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습니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나요? 자, 비용 처리한 만큼 건물이 감소하는 건데요. 건물을 직접 빼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간접법으로 건물을 쫓아다니는 거죠. 마이너스로 그렇게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번에 처분하게 됐어요. 갑자기 건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현금 얼마 받았냐면 만약에 12억 받았다. 그러면 대변에 차변에 있던 건물이 없어져야죠. 건물 없어집니다. 얼마? 10억. 그런데 얘만 없애면 안 되고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평가해주는 계정으로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장부에서 지워줘야 된다. 얼마를? 5천만 원을. 따라서 이 차액이 얼마가 발생합니까? 2억 5천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된다. 물론 토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이러한 그 감가상각 누계액의 제거가 없겠지만 건물이나 비품, 차량 운반구는 이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장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없애는 분계 그리고 자산의 감소 분계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못 받게 된 외상거래면 미수금 처리될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거 차액이 대변에 나면 처분이 차변에 나면 손실 처리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은 가산한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채권이라고 하는 차량 운반구 구입 시의 강제 매입은 그 손실에 대해서 차량 운반구 처리한다라는 개념까지 조금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감가상각 부분입니다. 또 취득 후 지출의 수선비와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 자본 지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 보시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의 성격이 자산의 차감적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장부에서 제거해 줄 때 차변으로 온다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